추석날 온 가족이 모인 장례식장에서 한 시골 큰 누나는 관 속을 보고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저 사람 우리 형님이 아니야. 모두가 울고 있는데 단 한 사람만 이상한 점을 눈치챈 거죠. 그리고 바로 그날부터 엄청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과연 큰 누나가 홀로 마주한 섬뜩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김정희입니다. 올해 65살이죠. 평생을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살아온 맏딸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째 혼자서도 꿋꿋하게 버텨오고 있어요. 추석을 앞두고 오랜만에 서울 동생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손에는 낡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들고 있었죠. 그 안에는 아버지가 남기신 오래된 가족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 같아서 항상 챙겨 다녔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서울 거리를 걸으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몇 년 만에 보는 서울은 여전히 번화하고 빨랐습니다. 저 같은 시골 사람에게는 여전히 낯선 곳이었죠. 동생 집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며느리가 나왔어요. 표정이 그리 반갑지 않더군요. 어머니, 왜 갑자기 오셨어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에 마음이 찡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추석이니까 가족들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동생이 나왔습니다. 반가워하기는 했지만 어색한 기운이 느껴졌죠.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누나 잘 지냈어? 응, 농사일로 바빴지만 건강하게 지냈어. 저녁 시간이 되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어색하게 이어졌어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싫은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시골에서 온 큰 고모가 부담스러운 듯 했죠. 고모님, 언제까지 계실 생각이세요? 직설적인 질문에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며칠 있다가 갈게요. 오래 폐 끼치지는 않을 테니까. 그날 밤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왜 가족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서울과 시골 사이의 거리감이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지게 한 것 같았습니다. 보자기 속 문서를 만져보며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죠. 정희야, 너는 맏딸이니까 가족을 지켜야 한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동생과 며느리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큰형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았죠. 형님이 요즘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사업 때문에 바쁘신 거겠지.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단순히 바쁘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무언가를 담고 있었어요. 불안한 기운이 집안을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맏딸로서 뭔가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서울 생활을 모르는 시골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며느리는 계속해서 저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시골에서 온 큰 고모가 집안일에 끼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저 역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며느리가 전화를 받으며 누군가와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봤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서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밤늦게까지 며느리와 동생이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이 되어 문 앞까지 가봤지만 들어가기엔 망설여졌어요. 보자기 속 문서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걸 소중히 보관하라고 하셨을까? 혹시 지금 상황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계속 머리를 맴돌았어요. 이틀째 되는 날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아침부터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모님, 아침 드시고 뭐 하실 거예요? 특별히 할 일은 없어요. 그냥 가족들과 시간 보내려고 해요. 그러시겠죠. 할 일도 없으시니까. 며느리의 말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며 산절을 무시하는 투였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부엌에서 도움이라도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싫어했습니다. 고모님은 그냥 쉬세요. 부엌 일은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손님도 아니고 가족인데. 아니요, 됐어요.
시골 방식이랑 여기는 달라요. 시골 방식이라는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저를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도 참고 물러섰죠. 오후에 동생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생도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누나 미안해. 아내가 좀 예민해서. 괜찮아. 며느리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온 시댁 식구가 부담스럽겠지. 그래도 누나인데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건데. 동생의 말에서 미안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며느리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식탁에 앉았어요. 분위기가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고모님, 여기가 호텔인 줄 아세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모욕을 주다니. 무슨 말이야? 아니,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셔서 며칠째 계시잖아요. 우리도 생활이 있는데. 동생이 당황하며 말렸어요. 여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왜 안 돼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무슨 민박집이에요? 며느리의 독설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화를 내면 상황만 악화될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미안해요. 내가 생각이 짧았네요. 내일 돌아갈게요. 그러시면 좋겠어요. 우리도 바쁜데.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났어요. 맏딸로서 동생들을 챙기고 싶었는데 오히려 짐이 되고 있었습니다. 보자기를 열어 아버지의 문서를 다시 봤어요. 낡은 종이에 적힌 글씨들이 흐릿했지만 뭔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토지와 관련된 것 같은 단어들이 보였어요.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가 며느리가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서 말하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 맞죠?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계획이라니 무슨 계획을 말하는 거였을까요? 큰 고모가 와서 좀 복잡해졌어요. 빨리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을 처리한다는 걸까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짐을 싸며 동생에게 말했어요. 나 오늘 돌아갈게. 누나 미안해. 아내가 좀 스트레스 받고 있어서. 괜찮아. 나도 집에 할 일이 많거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며느리의 행동, 은밀한 전화, 형님에 대한 걱정.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차역으로 가는 길에 동생이 배웅해줬어요. 누나 자주 연락하자. 응, 그래야지.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쉽게 연락하기 어려울 거라는 걸. 서울과 시골 사이의 거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만이 아니었으니까요. 기차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동생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지 사흘 만에 급작스럽게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누나, 큰일 났어. 형님이 돌아가셨어.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살아계셨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뭐라고? 무슨 일이야? 심장마비래.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이미 늦었대. 믿을 수 없었어요. 형님은 평소에 건강하셨는데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다니. 언제 돌아가셨어? 어젯밤이야. 지금 장례식장에서 준비하고 있어. 바로 서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맏딸로서 형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드려야 했어요. 급히 짐을 싸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계속 눈물이 났어요. 형님과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빈소 앞에 서서 형님의 영정을 보니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며느리는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이 어딘가 이상했어요. 슬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형수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마워요, 고모님. 며느리의 대답은 건조했어요. 남편을 잃은 사람치고는 너무 차분해 보였습니다. 빈소에서 형님을 돌보는 일을 맡았어요. 맞이로서 당연한 일이었죠.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장례 절차를 챙기며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관 속의 형님을 보는데 뭔가 낯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형님인데 어딘가 다른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가. 스스로를 달래며 생각했지만 그 낯설음은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빈소를 지키며 형님을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을 이끌어 주셨던 큰형님. 이제 정말 떠나신 걸까요? 이틀째 되는 날 더 많은 조문객들이 왔어요. 형님의 사업 관계자들도 많이 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며느리와 자주 이야기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사업 파트너라고 소개했지만 뭔가 수상해 보였습니다. 둘이 구석에서 은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봤어요. 목소리를 낮춰서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보험 처리는 언제쯤 될까요? 며느리의 말이 우연히 들렸어요. 보험 처리라니 벌써 그런 걸 생각하고 있다니. 장례식장에서 지내는 사흘 동안 계속 이상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행동, 사업 파트너와의 은밀한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관 속 형님의 낯선 모습. 동생들도 뭔가 이상해 보였어요. 평소보다 더 조용하고 어딘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예민해진 건지도 모르겠더군요. 장례식 마지막 날 밤 빈소를 지키며 형님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여전히 낯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형님, 정말 형님이 맞죠? 마음속으로 물어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정적만이 빈소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형님을 땅에 묻어드려야 해요. 정말 마지막 인사가 될 텐데 이 찜찜한 느낌은 뭘까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 당일 아침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 중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정희야? 돌아보니 고등학교 동창 박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미경아, 어떻게 여기에? 두고 보고 왔어. 형님이 돌아가셨다면서? 미경은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서울에서 꽤 유명한 변호사라고 들었습니다. 함께 형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미경도 관 속의 형님을 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야, 잠깐 나와서 이야기 좀 할까? 미경이 저를 밖으로 불러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했습니다. 정희야, 저 사람 정말 내 오빠 맞아?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했어요. 무슨 말이야? 당연히 우리 형님이지. 아니야, 뭔가 이상해. 내가 변호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죽은 사람의 얼굴을 많이 봐왔거든. 저 얼굴은 내 오빠가 아닌 것 같아. 미경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도 계속 느껴온 그 낯설음을 미경도 느끼고 있었다니. 그럼 저 사람은 누구야?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내 오빠는 아닐 거야. 고등학교 때 너희 집에 놀러 가서 오빠도 많이 봤잖아. 미경의 말이 맞았어요. 학창시절 미경은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고 형님과도 안면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형님은 어디 계신 거야? 그걸 알아봐야지.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미경은 며느리 쪽을 힐끗 보며 말했어요. 형수 씨 행동도 이상하지 않아? 남편이 죽었는데 너무 차분해. 생각해보니 그랬어요. 며느리는 슬퍼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계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남자랑 이야기하는 것도 봤는데 뭔가 수상해. 미경이 가리킨 곳에는 며느리와 사업 파트너가 서 있었어요. 둘이 또 은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보험금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벌써 보험금? 남편 장례식도 안 끝났는데? 미경의 말에 저도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느껴온 이상함들이 하나씩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혹시 집에 형님과 관련된 서류 같은 거 없어? 순간 보자기 속 문서가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문서가 있긴 한데. 그거 가져왔어? 응, 항상 가지고 다녀. 그럼 그걸 한번 봐보자. 혹시 이 상황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미경과 함께 문서를 살펴봤어요. 오래된 종이에 적힌 내용들은 대부분 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정희야, 이거 중요한 문서야. 너희 집 토지 소유권 증서 같은데? 그래? 뭐가 중요한 거야?
이 토지들 지금 가격으로 하면 엄청날 거야. 서울 근교라서 개발 계획도 있고. 미경의 설명을 들으니 놀랍더군요. 아버지가 남기신 땅이 그렇게 귀한 건지 몰랐어요. 그럼 이 문서 때문에 누군가 형님을 해친 건 아닐까? 가능성이 있어. 토지 소유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 미경은 변호사답게 차근차근 상황을 분석했어요. 일단 형님이 정말 돌아가신 건지부터 확인해 봐야겠어. 어떻게? 내가 아는 사람들 통해서 알아볼게. 병원 기록이나 사망신고서 같은 것들 말이야. 며칠 후 미경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희야, 큰일이야. 형님 사망신고서에 이상한 점이 있어. 뭐가 이상한데? 신고 날짜랑 실제 사망 시각이 안 맞아. 그리고 병원에서도 의문사 가능성을 제기했다가 갑자기 처리가 빨라졌어. 점점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단순한 사고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미경의 말을 듣고 나니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어요. 미경아, 내가 직접 알아볼게. 정희야, 위험할 수도 있어. 이런 일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겠어. 아니야. 가족 일은 가족이 해결해야지. 농사꾼 출신답게 끈질기게 파고들기로 마음먹었어요.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도 문제가 생기면 끝까지 해결하곤 했거든요. 먼저 형님이 다니셨던 병원에 가봤습니다. 간호사와 이야기해 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환자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저는 환자의 누나예요. 가족이라고요. 그래도 규정상 안 됩니다.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병원에서는 정보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형님이 운영하시던 사업장에 가봤어요. 직원들에게 형님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사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글쎄요, 며칠 전부터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자주 하시더니 갑자기 어디론가 나가셨어요. 누구와 전화를 하셨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으셨어요. 직원의 말을 들으니 형님이 무슨 문제에 휘말리신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행동도 계속 관찰했습니다. 장례식 이후로도 그 사업 파트너와 자주 만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몰래 따라가 봤습니다. 둘이 카페에서 만나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보험금 처리는 언제쯤 될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 멀리서 들은 대화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둘 사이에 뭔가 계획이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미경에게 연락했어요. 미경아, 며느리가 사업 파트너와 이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뭔 이야기? 상황을 설명하자 미경도 놀랐어요. 정희야, 이거 보험 사기일 수도 있어. 아니면 더 큰 음모일 수도 있고. 그럼 우리 형님은 정말 살아계신 건가? 가능성이 높아. 누군가 가짜 시신을 준비해서 보험금을 노리는 것 같아. 미경의 추측이 맞다면 형님은 어딘가에 살아계실 수도 있었어요. 그 생각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형님을 어떻게 찾지? 일단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해. 확실한 증거 없이는 경찰도 믿지 않을 거야.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에 나섰어요. 며느리의 일정을 파악하고 사업 파트너의 정체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에서 가져온 토지 문서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어요. 미경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아봤습니다. 정희야, 이 토지들 정말 엄청난 가치야. 수십억은 좋게 될 거야. 그렇게 많아? 응, 그래서 누군가 이걸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토지 소유권을 노린 음모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형님이 사라진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를 계속 관찰하다 보니 이상한 점을 더 발견했어요. 슬픔에 빠진 과부처럼 행동하면서도 몰래 웃는 모습을 봤거든요. 저 여자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농사꾼 특유의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땅을 보고 날씨를 예측하듯 사람의 진심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사업 파트너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겉으로는 정당한 사업가로 보였지만 과거에 의심스러운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 남자 예전에도 보험 사기에 연루된 적이 있대. 미경이 알아본 정보였어요. 그럼 이번에도 같은 수법을 쓰는 건가? 그럴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아버지의 문서를 들여다봤어요.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까 해서였죠. 그러던 어느 날 문서 뒷면에서 이상한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희미하게 적혀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는데 자세히 보니 주소 같은 것이 적혀 있었어요. 미경아, 이거 봐. 뭔가 주소 같은 게 적혀 있어. 어디 보자. 이거 창고 주소 같은데? 주소를 확인해 보니 서울 외곽의 창고 지역이었어요. 혹시 형님과 관련이 있을까 해서 가보기로 했습니다. 창고 지역에 도착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러 개의 창고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저 창고 좀 이상하지 않아? 왜? 다른 창고들은 사람 드나드는 흔적이 있는데 저것만 유독 조용해. 농사꾼의 직감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고 주변을 며칠간 관찰한 결과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밤늦은 시간에 몰래 드나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경아, 저 창고에 분명히 뭔가 있어. 그래?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 내가 변호사니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게 할 수 있어. 밤중에 창고 근처로 갔습니다. 다행히 경비가 허술해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창고 안은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안을 살펴봤어요. 정희야, 이거 봐. 미경이 뭔가를 발견했어요. 구석에 침대와 생활용품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여기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 혹시 우리 형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형님이 여기 계신 건 아닐까요? 그때 창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약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형님? 정희야? 정말 형님이었어요. 살아계셨던 거죠. 형님, 어떻게 이런 곳에 계세요? 형님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몇 주간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갇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나는 죽은 걸로 되어 있지? 네, 장례식도 치렀어요. 형님이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며느리와 사업 파트너가 보험금을 노리고 가짜 죽음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내가 토지 소유권 문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는 나를 이곳에 가뒀어. 그럼 관 속의 시신은? 다른 사람이야. 신원 미상의 시신을 구해서 내 대신 묻은 거지. 충격적인 진실이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니. 형님, 왜 탈출하지 않으셨어요? 이들이 협박했어.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특히 너를 위험하게 하겠다고 했거든. 형님은 저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참고 견디고 계셨던 거예요. 보험금은 얼마나 되는데요? 미경이 물어봤어요. 10억이 넘어. 거기다 토지까지 차지하려고 했으니 엄청난 돈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이었어요. 그 돈 때문에 며느리가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거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형님을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 해. 그리고 증거를 수집해야 하고. 미경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형님을 임시로 미경의 사무실로 모셨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했어요. 형님, 며느리가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사업 파트너 그 남자가 다 계획한 거야. 예전부터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거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욱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몇 달 전부터 준비해온 일이었습니다. 가짜 시신은 어떻게 구한 거예요? 그 남자가 알고 있는 루트가 있나 봐. 신원 미상의 시신을 구해서 내 얼굴과 비슷하게 성형까지 했어.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어요. 돈 때문에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증거가 충분해야 해. 이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면 안 되거든. 미경의 말이 맞았어요. 확실한 증거 없이는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며칠간 더 증거를 모았어요. 며느리와 사업 파트너의 통화 내용, 가짜 시신을 준비한 증거, 보험금 수령 계획서까지. 이제 충분한 것 같아. 미경이 정리한 자료를 보니 정말 방대했어요. 이 정도면 확실히 범죄를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한 후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먼저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슬픔에 빠진 과부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기라는 걸 알고 보니 더욱 역겨웠어요. 가족 회의를 하자고 했는데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가 궁금해했어요. 형님 일 때문에 이야기할 게 있어서. 동생들도 모두 와 있었습니다. 모두 형님의 죽음을 진짜라고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미경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변호사로서 법적인 부분을 설명해 줄 예정이었어요. 사실 형님은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뭔 소리야, 누나? 동생들이 당황했어요. 형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준비해둔 자료들을 꺼내 놓았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며느리가 발끈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형수님, 사업 파트너와 나눈 대화 내용도 다 있어요. 보험금 이야기, 가짜 시신 이야기 모든 걸 다요. 녹음된 대화 내용을 틀어줬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누가 이런 짓을 했어요? 조작이 아니에요. 모든 게 사실이에요. 그때 창고에서 구출한 형님이 나타나셨어요. 며느리는 유령을 본 듯 경악했습니다. 여보? 그래, 나야. 놀랐지? 형님의 등장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정말로 살아계셨던 거였습니다. 형님 정말 살아계셨어요? 동생들이 눈물을 흘리며 형님을 안아드렸어요. 응, 이 여자와 그 공범 때문에 고생 좀 했지만 살아있어. 며느리는 이제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나와 있었으니까요. 당신들이 나를 가두고 가짜 시신으로 장례식을 치른 이유가 뭐야? 형님이 며느리를 추궁했어요. 보험금과 토지 소유권 때문이었죠. 10억이 넘는 보험금과 수십억짜리 토지를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미경이 정확하게 설명해 줬어요. 며느리는 더 이상 발 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갑자기 사업 파트너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그 사람이 시킨 일이에요. 저는 속은 거예요. 속았다고요? 통화 내용 들어보면 당신이 더 적극적이었는데요.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어요. 경찰에 신고했고 곧바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며느리와 사업 파트너는 체포되었어요. 사기, 감금, 시신 훼손, 보험 사기까지. 이런 중범죄는 최소 10년은 감옥에 가야 해. 미경의 말을 들으니 속이 시원했어요. 악행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죠. 가족들은 형님이 살아 돌아오신 것을 정말 기뻐했어요. 특히 동생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누나 덕분에 형을 살렸어. 정말 고마워. 가족끼리 무슨 고마워. 당연한 일을 한 거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시골에서 농사만 지은 촌스러운 큰 누나라고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였으니까요.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며느리의 치밀한 범죄 계획과 가족의 끈질긴 추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시골 출신 큰 누나의 끈기가 범죄를 밝혀냈다는 제목의 기사도 났어요. 형님은 몇 주간의 감금 생활로 많이 약해지셨지만 가족들의 정성스런 간병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계셨어요. 정희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그 창고에 갇혀 있었을 거야. 형님, 그런 말씀 마세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죠. 토지 소유권 문서도 다시 정리했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소중한 유산이 범죄자들 손에 넘어갈 뻔했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몇 달이 지났어요. 며느리와 사업 파트너는 재판을 받고 각각 12년과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님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셨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계셨어요. 그 끔찍한 경험을 통해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으셨다고 하더군요. 정희야, 내가 그동안 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고 무시하고 촌스럽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거든. 하지만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 가족을 구한 건 너였어. 형님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들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동생들도 저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큰 누나로서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누나, 앞으로 서울에 자주 와요. 이번엔 정말 환영받을 거니까. 그래, 자주 올게. 가족들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돈독해졌어요.
시골과 도시 사이의 거리감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토지 문제도 정리했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토지들은 가족들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기로 했습니다. 개발 계획에 따라 상당한 수익이 예상된다고 했어요. 정희야, 이제 농사만 짓지 말고 다른 일도 해봐. 뭘 하라는 거야? 이런 일 해결하는 재주가 있으니까 탐정이라도 해보면 어때? 미경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생각해 볼 만한 제안이었어요. 실제로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비슷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가족 문제나 재산 분쟁 같은 일들이었죠. 농사꾼의 끈기와 직감이 이런 일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몇 건의 사건을 더 해결하면서 자신감을 얻었어요. 시골에서만 살았던 제가 이런 일까지 할 수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가을이 되어 추석이 다시 돌아왔어요.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들이 모두 시골집으로 내려왔어요. 저를 중심으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누나가 차례상 차리는 거 도와드릴게요. 며느리가 떠난 자리에 형님의 새로운 반려자가 함께했어요. 나이 드신 분이지만 마음씨가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고모님이 우리 가족의 은인이세요. 정말 자연스럽게 저를 대해주셔서 고마웠어요. 차례를 지내며 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문서가 결국 가족을 구했으니까요. 아버지, 딸이 가족을 잘 지켰어요. 마음속으로 말씀드렸어요. 저녁에 가족들과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목한 분위기였어요. 누나,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그냥 가족이니까. 뭔가 이상하면 끝까지 파보고 싶었어. 촌스러워도 진실 앞에선 누구보다 강했네. 동생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맞아요. 촌스러워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진실이고 가족이니까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65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농사도 계속 지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도 하려고 해요. 제가 가진 끈기와 직감으로 말이죠. 가족들은 이제 저를 정말로 큰 누나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나이나 지위가 아니라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여보, 당신 부인이 이런 일까지 해냈어요. 분명히 남편도 자랑스러워할 것 같았어요. 이제 새로운 계절이 시작됩니다. 시골 출신 큰 누나의 두 번째 인생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며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가족의 소중함, 진실의 힘, 끈기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